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지난달 8일 이후 경찰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BTJ 열방센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외에 정부 차원의 구상권 청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1만 8천 명 줄어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3,200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 행정부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2차 접종을 위해 비축한 물량을 미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도 65살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방역도 크게 강화됩니다.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확한 암 진단을 위해 환자 불편을 감수하고 아직도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의 위치에 따라서는 검사에 한계가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이오 위클리, 오늘은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사이토젠의 전병희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의 관건은 속도라며 백신 도착에 맞춰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에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기 속에서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이틀 동안 209만 명에게 3조 원 가까이 신속하게 지급됐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한 달 남은 올해 설 연휴는 민생 대책을 특별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과 같이 국민에게 미리 안내해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고 있지만 이번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야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93명으로 그전 한 주에 833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가져달라며 유행 규모가 지속해서 줄어들어야 방역 조치도 조심스럽게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상향된 지난달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수사 중인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노래방을 빌려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등 유흥시설 관련이 44.2%로 가장 많았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은 17.7%,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운영이 11%,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열린 이 총회장의 재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고 교단자금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인과 시설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이지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총회장이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인이나 시설 명단 일부를 고의로 빠뜨려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개인 거주 목적으로 경기도 가평에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교단 자금 50여억 원을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최근 신천지에선 신도들의 탈퇴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결속력이 약해졌다는 게 옛 신도들의 증언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20대의 대부분을 신천지에서 보낸 이모 씨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기가 두렵습니다. 신천지에서 활동했다는 낙인 때문입니다. 정말 20대를 열심히 독하게 살았는데 사회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20대? 그래서 참 많이 막막하기도 하고 이게 시간을 조정받았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가족도 학업도 취업도 외면한 채 7년을 신천지 활동에 전념했지만 지난해 2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이 씨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역 활동 방해 사실을 숨기고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천지 측이 일부 신도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도와 그렇지 않은 신도, 내 편과 내 편을 가른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도랑 그렇지 않은 성도를 이렇게 갈라내는 시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갈라내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는 사실 엄청 배신감도 들었고 여기가 과연 신앙 조직일까? 라는 생각도. 이 씨는 결국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다른 신도 10여 명도 동참했습니다. 탈퇴 행렬은 최근 더 늘고 있습니다. 그때 사명자끼리는 탈퇴자가 많다라는 걸 수치로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좀 회피하면서 신천지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또 다른 탈퇴자인 김모 씨. 1대1 만남과 모임으로 결속력을 높이던 신천지가 몇 달째 계속되는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조직력이 약해졌다고 증언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잖아요. 조직력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 보니까 엄청 열성적인 신도 아니고서야 특히 20, 30대는 많이 신천 입장에서는 한눈에 많이 파는 것 같아요.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는 전국 신도가 23만여 명, 대구엔 13,000여 명이라고 자체 집계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모임을 금지하고 예배도 화상으로만 진행하고 있어 현재 신도 수를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보도자료에서 열방센터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열방센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 576명에 대해 총 30억의 진료비 가운데 건보 측이 부담하는 26억 원이 개인 등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열방센터 방문자는 모두 2,797명으로 이 가운데 67%인 1,873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상당수 방문자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건보공단에서 진료와 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특히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사 비용과 자가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고용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2만 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는 11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숙박 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충격이 집중되면서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고용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숙박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31만 명 넘게 줄었고 도소매업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무려 62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로 고용 위기를 겪던 199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가 10개월 연속 줄었는데 IMF 외환위기로 16개월 연속 감소 이후 두 번째로 최장기간 감소입니다. 임시근로자 35만 1,000명,
일용 근로자는 17만 명이 각각 줄며 충격이 집중됐습니다. 임시와 일용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업 업종에 임시 일용직 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도 취업자 수는 22만 명 가까이 줄어 역시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취업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모두 5차례 있었는데 IMF 외환 위기 때 127만여 명,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8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60살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실업자는 4만 5천 명 늘어난 110만 8천 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고용 충격 확대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올해 1, 2월까지 고용 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용 충격이 가장 크게 될 1, 4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된 직접 일자리 80%인 83만 명을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44%인 2만 8천 명이 1, 4분기에 집중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분기 중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접수가 11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지난 이틀과 달리 지원 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 명에게 모두 2조 9,6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 명의 76%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14일부터 도입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첫 단계로 운영되는 건데 연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도입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모든 개인정보가 스마트폰에 담기는 세상, 이제 신분증도 스마트폰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단계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본격 도입합니다. 정부청사 1층 출입구에서 휴대전화를 갖다 대니 바로 게이트가 열립니다.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인증한 겁니다.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생김새와 담긴 정보는 같지만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훨씬 편리합니다. 신분 증명은 물론 정부청사와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 시스템 로그인, 공무원 증빙 서류 제출 등 웬만한 일상 업무는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15만여 명에게 발급을 완료하고 연말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민분들께서 활용하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제가 사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보안성 또 안전성을 점검한 이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증 등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어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이 끝나가면서 생활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생활 폐기물을 묻는 대신 소각하는 방안을 해답으로 내놨지만 소각장을 지어야 할 기초지자체는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오는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소각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매립지 선정 갈등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도권만 따져봤을 때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은 서울이 5곳,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26곳과 9곳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매립되는 1,600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을 모두 소각장으로 보내야 하는 건데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5년 앞당긴 오는 2025년까지 생활 폐기물을 모두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인천시가 먼저 지난해 소각장 4곳을 지을 예비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직후 인천 남동구 등 3개 구는 지금 있는 송도 소각시설로 충분하다며 아예 추가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저희가 안 짓겠다. 후보지 인천시에서 발표한 거를 철회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경기도는 직접 광역 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소각장 사용기한 연장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이 불거지는가 하면 경기 광주시가 이천시 인접지역에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광주 이천 사이 갈등이 커져 중앙분쟁조정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인접지역 침수면에서 반대를 하니까 필주법에 2.0km 바뀌어야 되는데 1.8km에 걸려서 그 사항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에 지금. 서울도 지난 2019년 2차례 소각시설 공모를 진행했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 한 곳도 자원하지 않아 용역조사를 통해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 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각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뜬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쓰레기를 줄일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행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교수님, 일단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겨울이 아직 많이 남았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같은 위험 요소도 여전합니다. 자,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시나요?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계절적인 요인,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특성이 실제로는 위험 요소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 전파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변이 바이러스 문제들도 향후에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어떤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실제로 방역 정책, 방역 조치인데요. 이게 무리하게,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방역 조치 완화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모처럼 맞은 감소세를 다시 폭증하는 단계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감소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혹시 하루 확진자 수가 몇 명대까지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현 단계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목표를 400명에서 500명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400명에서 500명대면 여전히 2.5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 단계도 지금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규모가 600명대거든요. 그러니까 2.5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께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불만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방역 조치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라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5 단계면 기본적으로 3단계부터는 그러니까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한 부분들이 이제 집합금지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얘기하는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 취약시설들이 다 집합금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론이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특별한 대책 없이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 폭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그럼 안심해도 되는 단계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제가 보기에는 50명 안쪽, 전국 규모로 50명 안쪽이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50명에서 100명 규모면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천지 이후에 8월 달 도심 집회 사이에 50명 안쪽 규모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안정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재 3차 유행까지 단계에서는 50명에서 100명 규모였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1단계를 적용하면서 그게 쌓여서 실제로는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지금 3차 유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수준은 적어도 200명 안쪽 그리고 가능하면 100명 안쪽 안심할 단계는 한 50명 정도의 규모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50명 안쪽으로는 내려와야지 확진자 수가 내려와야지 좀 안심할 수 있지만 일단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백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미국 노바백스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서 계약을 맺은 이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들과는 다른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사백신 불알화 백신이고요. 그러니까 병원체를 키워서 불활성화시킨 다음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크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안적인 방법 중에서 그나마 경험이 오래된 백신 형태가 이렇게 제조합 단백질 백신 형태거든요. 예. 지금 노바백스가 이러한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성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검증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부 백신 같은 경우에 상용화 됐습니다만 일단 효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예.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백신 보조제라고 있습니다. 아주번트라고 얘기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이 첨가되거든요. 네. 이런 첨가물을 추가하면서 실제로는 효능 부분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전통적인 제조 방식, 그러니까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작용 우려도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작용 부분에 보면은 이제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RNA 자체가 잘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질막으로 둘러싸이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예. 이 부분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을 하면서 실제로 부작용을 보이는 거고요. 그 바이러스 전달체 같은 경우에도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이런 유사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적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백신 보조제를 첨가했을 때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부작용이요? 예. 근데 타사 제품에 비해서는 경미한 그런 부작용이 보고되고 이틀 안에 회복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현재 노바백스 백신이 임상 3상에 돌입해서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과정까지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정도까지는 임상 시험을 완료할 걸로 보고요. 예. 2분기 정도에 아마 상용화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분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바백스를 한 2분기에 공급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예정대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2분기에 백신 도입이 가시화되면은 총 6,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 국민이 모두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됐던 안전성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두 아스트라나 얀센을 빼더라도 한 4천만 명분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노바백스 포함하면 5천만 명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는 보는데 향후에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았을 때 추가 접종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 해서 선구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들이나 자체 연구 결과를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좀 확보하는 방안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접종 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연초 연휴 기간 가족 모임과 여행의 여파로 새해 들어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 미국에서 지난주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하루 평균 3,200여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9.11 테러 당시 사망자 2,900여 명보다 매일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염자 증가세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4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백신 접종이 빨리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미국 정부가 2차 접종을 위해 쌓아둔 물량을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도 65살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비축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물량까지 서둘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접종을 위해 쌓아두고 있는 백신을 빨리 풀어서 1차 접종을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제조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2차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절반을 비축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는 2,500만의 분량의 백신이 배포됐습니다. We are releasing the entire supply we have for order by states rather than holding second doses in physical reserve. 접종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들을 우선으로 백신을 투여해 왔는데 접종 대상을 65살 이상의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비축 물량이 풀리면 3,800만의 분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We are telling states they should open vaccinations to all people over age 65 and over, and all people under age 65 with a comorbidity with some form of medical documentation as defined by governors.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에 4,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합니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백신 비축을 중단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백신을 배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 오는 탑승객에게만 요구하던 것을 모든 나라로 확대한 건데요. 미국 시민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으로 오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인용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르면 현지 시각 12일 이 같은 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명령이 오는 26일부터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미국행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과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수주간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영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들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앞서 캐나다는 이미 지난 7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에 항공사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여권이 시험 도입된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여권 발급은 국민보건서비스가 1, 2회차 접종자 수를 더 원활히 추적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험의 일환으로 우선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디지털 증명서로 개발업체들은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발급 대상을 수백만 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신부 등 정부가 백신 접종을 받지 말라고 권고한 집단이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유럽에서 현지 시각 11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배송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첫 배송분을 받았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유럽연합 EU 내에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두 번째 백신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모더나 백신 1억 6천만 회 접종분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보름 동안 13만 8천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중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은 1명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프랑스와 같이 10만 명의 1명꼴로 부작용을 보였다고 베랑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백신 접종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프랑스는 속도를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모를 4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달 18일부터는 75살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을 잡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최고 과학 책임자 다니엘 스코브루스키는 지난 일요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자사의 코로나19 중화 항체 치료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지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험 중이지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항체를 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돌기 단백질 변화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진행 중인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 구매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잘못 판정될 수 있다고 미 FDA가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눈앞으로 다가온 모양인데요. 바이오 위클리 소식 들어봤고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 주제는 바로 암 조기 진단입니다. 기존의 암 진단은 보통 조직 검사를 해야 해서 환자의 불편이 크고 또 암의 위치에 따라 검사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액체 생체 검사를 통해 간편하게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이토젠 전병희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회사의 이름은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회사 명칭이 사이토젠입니다. 네. 어떤 뜻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사이토젠은 세포를 의미하는 사이토와 유전자를 의미하는 젠의 합성으로서 저희 회사의 정체성을 잘 알리기 위해서 사이토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세포는 저는 셀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이토라는 의미도 있었군요. 네. 히라보로 사이토가 바로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암은요. 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주변 조직의 전이를 잘 일으켜서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환 종양세포란 무엇이고요? 또 전이암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래 암이 걸리고 나면은 초기에 발생된 암을 원발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발암에서 일부의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타장기에 다시 그 세포가 튀어나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거를 전이라고 하는데 혈관 속에서 떠다니는 세포, 즉 이것을 CTC, 암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순환종양세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발암이랑 이제 전이암을 설명해 주셨고 그 사이에 이제 그 CTC, 이 서큘레이팅 투마셀이 있다, 순환 종양세포가 이제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순환 종양세포를 이제 진단한다는 거는 이제 결국 전이암을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액체 생검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이 액체 생검 기술은 무엇이고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암 조직 검사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원발암이 걸리고 나면은 예를 들자면은 대장암에서 전이가 일어나서 폐로 전이가 되면 이거를 대장암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폐에서 대장으로 전이가 되면 이거를 폐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원발암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암의 전이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유전자가 다른 새로운 암세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원발암에서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암은 95% 이상이 이 전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암에 걸린 환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전이와 관계되는 유전자를 알 경우에는 도중에 약물을 변경한다든지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예후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퀴드 바이옵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액체 성금을 통해서 이 전이암의 지표를 찾아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지금 네. 사이토이젠의 그 액체 성금 기술을 이용하면은 네. 어떤 암에 대한 그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상한 결과로는 13개 암종이 임상이 가능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암을 진단하는 경우에는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DNA를 이용한 진단, 다음에 RNA를 이용한 진단, 다음에는 단백질을 이용한 진단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순환 종양세포를 이용한 진단의 경우에는 RNA뿐만 아니라 단백질 진단까지 다 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면역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항암제 이제 그 시장에서 이 면역 항암 치료제가 이제 차세대 항암제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를 들면 이 액체 생검 기술을 이용하면은 좀 내 몸에 더 잘 치료가 되는 그런 뭐 항암제 찾아낼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조직 생검이 잘 되지 않는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이라든지 비소세포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유전자 분석을 해서 약물을 찾아내는 데는 상당히 그 효과가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액체 생검을 이용할 경우에는 암종이나 암의 위치나 기간에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에는 항상 그 반복 그 체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 진단이 가능해서 치료 효과가 아주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 반복 체열이 가능하고 반복 진단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암을 치료할 때는 주로 세포를 이용해서 그 원발암의 세포를 이용해서 하는데 전이가 일어나고 나면은 어느 것이 원발암인지 어떻게 전이가 됐는지 그 과정을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있는 세포를 찾아냈을 경우에는 거기 현재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현재 전이를 위해서 어떠한 암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진 암세포가 몸에 회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면은 바로 거기에 적합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내 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의 제휴, 뭐 협력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4년 전부터 그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다이치 산교와 그 ADC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약물의 효과 분석, 다음에 재발 해석, 다음에 새로운 전이의 진단 이런 거를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약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음 달 2월 중순이면은 저희들이 미국의 클리어랩을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는 유럽에서는 유러피안 캔서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오스트리아 주정부에서 하는 CB메드 캔서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약 한 48개 기관이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사이토젠이 리퀴드 바이옵시의 진단 플랫폼으로 선정돼서 현재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그 무슨 랩을 이제 오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랩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우선에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이런 혈액을 통한 암 진단은 ctDNA가 있습니다. 이 ctDNA는 세계적으로 약 한 10여 개의 회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DNA 레벨에서의 진단 방법입니다. 예. 하지만은 면역 치료제라든지 우리가 엔티바디 관련돼가 있는 ADC 드럭인 경우에는 예. 사용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DNA 레벨, 다음에 RNA 레벨, 프로테인 레벨에서의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과 적용 범위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2월 중순에 미국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내용부터 해서 가깝고 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너무 먼 계획 말고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이제까지 1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10년 동안 세계에 확산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기술 개발이 세계 탑 클래스에 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다음 달이면은 실제 허가를 받아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그리고 일본, 미국, 유럽에 현재 각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일본 시장까지 진출해서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 국내 바이오 업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도 진출을 하시다 보면 해외 바이오 시장만의 또 분위기랄까요? 제도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게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국내 바이오 이 시장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좋은 말씀 듣고 싶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 달에 서비스를 오픈하는 그런 랩, 허가받은 클리어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랩은 어떤 시설물을 정해놓고 랩 전체를 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각각 암종과 우리가 타겟, 바이오 마크에 따라서 항상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클리어랩과 같은 것이 조기에 한국에서도 허가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구축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미국에서는 클리어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런 회사의 목표 외에 이 대표님 본인의 꿈,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고요. 주로 반도체, 초정밀 가공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초정밀 가공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사업을 했다 하면은 세계 1등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바이오를 해가지고 1등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 사람의 손기술로 세계 기술은 제패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된 기술을 자동화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나라가 정밀 가공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이 본산에서 한목의 허가를 받으면은 수천 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전략, 그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까지 준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세계 1위가 목표다. 그렇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병은 악화된 다음에는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설명해 주신 사이토젠의 기술이 암 정복의 힘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토젠의 전병희 대표,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코로나19 증상을 중증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김희남 교수팀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이로 인한 장 누수가 코로나19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장벽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 내벽 세포에 접근하고 심한 경우 장벽을 통과해 피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진행 정도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정화 박사팀은 체성분 측정 원리인 임피던스를 이용해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진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박사팀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간 내 중성지방 증가뿐 아니라 물리적인 경도 증가도 측정할 수 있어 간 섬유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고지방 위주의 식사와 운동 부족으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질환으로 침습적 생체 조직 검사를 통해 진행 단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가 신고한 LTE와 5G 중저가 요금제를 승인했습니다. 과기부는 해당 요금제가 온라인 전용으로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했다는 측면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SKT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22,000원에서 48,000원 사이의 LTE 요금제와 38,000원에서 62,000원 사이의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금제는 온라인을 이용한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 유심 단독 개통 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 요금 변경과 중고 기변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과기부는 다만 중저가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SKT가 도매 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신제품인 엑시노스 2100을 공개했습니다. 5나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이용해 생산되는 신제품은 초당 26조 번 이상의 인공지능 연산 성능을 갖췄습니다. 또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이 각각 30%, 40% 이상 향상됐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8명의 업적과 생애를 다룬 영상 시리즈가 공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 이휘소 페르미 가속기 연구소 초대 이론물리부장과 고 장기려 고신대 보건병원 명예원장 등 과학기술유공자 8명의 업적과 생애를 다룬 과학기술의 거목들 시리즈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된 69명의 영상을 모두 제작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한순간의 방심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